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제목은 인터플레이 아트 뮤지엄에 관한 대화입니다. 이 책은 그린앤블루라는 아트 콜렉티브가 여행을 다니며 방문했던 미술관들에 대해 나눈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비, 채광, 디스플레이, 휴식, 스타 건축가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쓴 그린앤블루는 각각 미술사와 공간을 공부하고 있어요. 같은 듯 다른 두 시선이 바라본 미술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두 사람을 만나 나눈 대화를 생생하게 공개할게요. 저 스스로도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천장에만 집중한 건 아니지만 천장이 같이 나왔으니까 약간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만큼 뭔가 천장과 그 천장에서 이제 비롯된 채광과 그런 조명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뭔가 미술관 다닐 때 첫 번째로 막 중시하면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약간 의식해서 보지 않는 이상 잘 인식되지 않는 그런 환경 조건이기도 하고, 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의 분위기나 인상을 제일 많이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밝은 곳에서 약간 작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갈 땐 좀 조심스럽게 약간 속도를 좀 늦춰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사람들에게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미술관 이야기할 때 채광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미술관이 또 대부분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많고, 작품 뭐 보존의 차원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가지고 되게 채광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요소도 같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다. 민진 선생님. 네, 저는 유진과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채광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지식이 저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과의 협업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네,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목차 중에 하나로도 풀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휴식과 관련된 파트도 저희 책에서 그래도 좀 재밌게 쓰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고, 그 휴식이 단순하게 진짜 의자나 뭔가 쉼터 이런 느낌 말고도 뭐 아트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실제로 작품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미술관의 여전히 일부분인 그런 것들, 그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으니까요. 사실 뭐 로비, 저희가 말하는 로비도 휴식 공간으로 인지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휴식 파트가 미술관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문화예술계 콘텐츠가 문화예술계 안에서만 너무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니까 전시를 해요.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전공 이제 친구들이랑 결국에 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걸 소비를 하니까 우리끼리의 어떤 잔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뭐 말씀하죠. 저도 약간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랑도 조금 맞닿아 있었던 게, 항상 예술계나 어떤 건축계에서 쓰여진 책들, 어떤 조금이라도 전문 서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조금 다르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말을 하는 그 경향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축 서적을 그냥 매거진 아무거나 잡아서 읽으면 이제 막 도면들과 어떻게 보면 진짜 전공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언어에 많이 노출돼서 익숙해진 사람들만 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문턱을 되게 높게 만들어서 진짜 전공자 아니면 전문자 아니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 약간 배경 지식이 있고 예술이나 어떤 그 미술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교양이 있어야지 가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인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행 다니면서 약간 그런 걸 많이 깨고 뭔가 그리고 문턱을 좀 낮추려간 다양한 미술관들의 시도들이 있어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대중문화로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전공 서적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쓰는 언어랑 일상 언어 그 사이에 그 간극을 조금 어떻게 이어보려고 그 사이에 있는 콘텐츠로서 뭔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공부를 어렵게 하셨을 텐데 그걸 되게 쉽게 풀어내고자 나는 공부 어렵게 해도 이제 세상에 전할 때는 쉽게 풀려고 하는 게 저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교수님도 뭔가 많이 아시는 교수님인데 약간 수업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수업 어렵게 하시는 분 계시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맞아요. 교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진짜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교수님처럼 불면 향유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도 내용에는 되게 풍부한 깊이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괜찮을 감사합니다. 이제 되게 다양한 국내외 미술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엄청 충격적이었던 미술관?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막 이런 거. 네, 저는 미술관 자체의 충격보다는 미술관의 존재가 충격적이었던 사례로 빌바오 구겐하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1번 사례. 언제나 꼽히는 그런 뮤지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 갔을 때 저는 정말 빌바오에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었고 정말 오로지 구겐하임만을 위해 갔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를 증명하듯이 가보자 했던 건데 그게 증명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감이 안 오는 게 왜 맨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맨날 엄청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젝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해외에서도 잘 못 봤고 한국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낀 건지, 그러니까 진짜 이 문화예술 기관 하나만으로 이 도시가 재생되었다는 그 느낌, 그 활발해졌다는 그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투어리스트가 뭐 전혀 없고 이제 사장된 어떤 그 옛날 산업 시대에만 활발했던 그런 도시가 뭔가 이 뮤지엄 뭐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사람들이 굳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어서 막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도시가 활발해지는 거 약간 투어리즘에 많이 기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네, 아무래도 그 도시 안에서만의 수급으로 얘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실제로 투어리즘, 그러니까 관광이 많이 발달을 한 거구나. 그쵸. 그 네. 하나만으로. 네. 약간 빌바오 가우디가 이펙트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요? 네. 관광객의 수만 진짜 수치화해봐도 그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쵸. 파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도 많고. 네. 네. 근데 그만큼 뭔가 그 한 도시를 대표할 만큼의 규모와 어떤 그 공간을 가진 뮤지엄이 막 세상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독일 루르에도 예전에 폐탄광 시설을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다시 재생해서 아예 뮤지엄 빌리지처럼 그냥 만든 것도 있고, 약간 독일 쪽에 약간 산업시설이 많았던 곳에서 약간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물은 그대로 남기고 최대한 이제 그 느낌은 남겨두고,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이제 예술 문화를 위한 어떤 용도로 재생하는. 왜냐면 그걸
다 부수고 짓는 데는 이제 너무 많은 그 자원도 들어가고 비용과 그리고 이게 이제는 약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건축도 이제 더 이상 제로부터 짓는 건물들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있었던 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그거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거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담겨 있죠. 이 책을 하나 읽으면 거의 국내외 미술관 여행을 거의 간접 체험.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여기 다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렇다고. 정말 알짜배기. 완전 알짜배기. 3개월? 줄여. 맞아. 1개월? 이제 맞네. 여전히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투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너무 알짜배기 책이죠. 얼마죠? 갑자기 가격 15,000원. 어디 가서 보통 입고를 어디에 하시겠어요? 저희는 보통 독립서점에 그냥 일반. 네. 맞아, 전 이 시도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미술 책방에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또 거기에만 있으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립서점에서 15,000원만 내면 6개월 투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마케터. 그렇습니다. 아, 마케터입니다. 네, 6개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 이야기는 마무리. 근데 10대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이런 거를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를 하다가 어렸을 때 원래 좋아했던 미술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술사에 대해서 찾아봤죠. 그 당시에는 되게 단순했던 거죠. 뭐 현대미술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 그 나이에 맞는 약간 낭만주의, 인상주의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좋아했던 과목이 다 외국어 과목들이었어서 자, 그래, 프랑스를 가자. 그래서 학부 때 불문과를 가게 됐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프랑스과를 나와서 프랑스어로 내가 막 통역을 하고 막 그래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미술사 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삼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고 여전히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준비를 하면서 현대미술 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하다 보니 막 프랑스나 뭐 그런 유럽 국가의 역사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현대미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과로 가서 석사를 전공하고 여전히 박사에서도 그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돌아본 거네요. 맞아요. 이거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에 온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보면 약간 좋아하는 게 어떻게든 있는 그걸 약간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게 그게 근데 굳이 막 일생에 약간 소명처럼 꼭 누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운이 좋아서 그걸 약간 더 인지하면서 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막 반드시 막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 팽이처럼 이렇게 딱 돌아서 그냥 저기로 가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든 약간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도 그래도 이거다. 어차피 왜냐면 일하는 게 힘들고 약간 반복되는 루틴일 거면 그래도 좀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서 힘들지 약간 맞아.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딴 거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아니 다 그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거지 같은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겠다. 맞아요. 건축이란 거는 사실 선택한 계기가 딱히 있다기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영국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월드 투어를 다니면 이제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무대를 되게 멋지게 디자인해서 그래서 막 되게 시각적으로 사로잡고 사람들의 그리고 엄청난 그 어떤 씬을 연출하는 그런 그 밴드의 그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맨날 그것만 이미지를 막 찾아보면서 고화질로 이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노래에 따라서 바뀌고 약간 이런 것을 와, 정말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마법 같은 약간 진짜 저세상 같은 그런 약간 일탈 공간 같은 거에 항상 매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에스 데블린이라는 영국의 기사자기를 받은 세트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어린 마음에 이제 창의적이고 뭔가 만드는 거 약간 이런 게 멋있어 보여서 이제 건축적으로 택했는데 이제 학교 가서는 사실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 갔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약간 지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뜻이 있거나 뭐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점수가 맞아서 이과에 왔다니까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친구들 이제 다 탈건축하고 이제 지금도 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다들 하기 싫은 거를 왜 공부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1, 2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이제 제가 전시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강연을 들어갔다가 되게 막 번개 맞은 듯이 정말 너무 멋지니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미술관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 장면을 연출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그 연속된 그 시선들을 상상하면서 그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멋져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틀다가 어떻게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를. 어쨌든 공부를 학사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시고 박사 과정도 밟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외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좀 마냥 좋은 점만 있진 않다고 저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나 약간 어떤 각오?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이제 튜터 이제 우리나라 약간 되게 교수님 그리고 뭐 학생 이렇게 약간 되게 수직적인 그 권력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학부 때 경험으로 그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되게 일방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식을 그냥 주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그게 되게 많았는데 영국은 이제 약간 훨씬 더 이제 수평적인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점에서 약간 흥미롭고 그리고 이게 그 너가 만든 것이 맥락적으로 이전에 했던 다른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의 사례들이 이런 게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서 보면서 발전시켜보는 게 어때? 어떤 프로젝트나 이제 내 생각을 진행시키는 게 순전히 약간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되게 달려있어요. 그래도 더 장점이 많았나 보다. 실제로 유진님이 네, 저는 약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거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막 두 분 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외국인이잖아요. 뭔가 거기서 오는 그 주눅들음이라 그래야 되나? 단점을 찾는다면 아마 프랑스 교환학생 시절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재밌고 많이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지점이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제가 여행 가고 이랬을 때보다 실제로 거기서 살면서 공부했을 때 느꼈던 차별이 더 많았어서 그냥 뭔가 난 여기 살고 여기서 내가 여기 이 방에서 내가 자고 이 학교에서 내가 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저 이방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 부담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엄청나죠. 런던 집값이 그런 거 눈물이 있죠? 납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없을 수가 이런 없죠. 거 아니죠? 없을 수가 없죠. 돈 펑펑 나와서 가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생활비 이런 경우에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한국에서 그냥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보다 영국이 훨씬 오히려 싸요. 네. 아, 맞아. 네. 장바구니 물가는 정말 우리나라 살인적인 것 내가 같아요. 해먹는 거는 그래도 네, 괜찮구나. 그거는 할만해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결국에 뭐 어떤 걸 하고 싶고 좀 뭐에 써먹고 싶은지 진짜 연구 베이스로 일단 박사를 갔으니까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일했던 거를 완전 놓을 생각이 없고 계속 프로젝트로 가져가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이나 뭐 비평이든 번역이든 등등 이전까지 했던 일들을 쭉 가져가서 이것을 수명을 늘림으로써 제가 제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거 그런 식으로 자아의 수명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러티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전시를 예를 들 수도 있겠고 약간 공간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걸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냥 방식이나 컨텍스트나 이제 컨텐츠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런 코어는 그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전시 디자인 약간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면 전시 디자인 될 수도 있고 연극이라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연극 무대 같은 게 그런 것도 약간 해보고 싶거든요. 되게 제한된 어떤 공간에서 그 변화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워서 그리고 스테이지 디자인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약간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어떤 뭐 기관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하고 약간 스타일을 찾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 스킬셋을 조금 더 찾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은 뭔지 약간 뭘 잘하는지 사실 이제 내가 잘 팔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사실 잡을 구할 때도 약간 길이 보일 텐데 아직은 그게 조금 힘들어서 조금 그걸 좀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서 하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고 머리로 고민하면 안 되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수습을 하러 가는 게 일을 진행시키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할 때 뭐 디자인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뭘 그냥 가라로 만들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게 사실 가능한 거지 조금씩 쪼개서 그 길을 근데 막 걸작을 만들어야지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 내가 뭐 대단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게 인정 막 받아서 유명해질 욕망이 꼭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시작해보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작품을 보러 미술관에 가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도 맞고요. 다만 이 책을 읽으며 또 대화를 나누며 미술관에 가는 과정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모두 예술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미술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린 민지님과 영국에서 공간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블루 유진님을 보면 굉장히 빨리 자기 길을 찾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코 자기 길을 한 번에 알아차리진 않았다는 것, 굉장히 치열하게 난 뭘 하면 좋을까? 뭘 하고 싶은 걸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척 어렵지만 멋진 일입니다. 모두를 응원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기획자 진혁이었습니다.